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군대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한참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된 형님이기는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근처에서 자취하던 친구들은 취직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유학이다 뭐다 해서 다 동네를 떠났는데 그 형님은 동네에서 터를 잡고 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친구들보다 훨씬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지랖 넓은 성격이 장점이기도 했고 단점이기도 했던 형님이었어요. 형님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서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당시 직장이 없어 고생하던 저한테 반찬도 이것저것 해다 주시고 하루는 쌀이 없다니까 집에 가서는 남는 쌀 반포대를 직접 들고 와서 주고 갔어요. 그런 식으로 밥 굶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잘 챙겨주던 형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형님이 저한테 너는 무슨 회사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왔어요. 제가 당시에 딱히 직장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 돈도 잘 쳐주고 조금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취직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지금 네가 그런 거 가릴 때냐면서 일단 나중에 옮기더라도 당장 일할 수 있는 회사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러다가 형님이 지금 형수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고 말해서 저도 그냥 될까 싶은 마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합격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GI 교대로 출근하는 일이었는데 일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통근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서 교통비도 따로 들지 않고 출퇴근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수령액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첫 월급을 탄 그날 바로 갖고 싶어 하던 차를 한 대 계약하고 왔습니다. 차 키를 받은 첫날에 형님에게 연락해서 차 샀다고 시승식 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또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제 막 첫 월급을 탄 놈이 무슨 자동차냐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지금이야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 저도 동생이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겠지만 그때는 남이사 무슨 상관이냐며 뭘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싶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괜히 욕까지 먹은 것 같으니 욱하는 마음에 형님에게 내가 내 돈 벌어서 쓴 건데 뭐가 문제냐고 형님이 차 사는데 보태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듯 그러냐고 말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고 한참 성질을 내고 있는 제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동안 괜히 미안했다며 차에는 타보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형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그때도 저는 잘못한 거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그렇게 챙겨주던 형님이었으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말을 꺼낸 것일 텐데 그 마음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뜻 제가 먼저 나서서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차를 갖고 싶어 했기도 하지만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통근버스가 10,000원이 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서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안 된 출근길이었지만 제가 버스를 탑승하는 위치가 아무래도 중간쯤에 있는 정류장이기 때문에 버스가 이미 10,000원인 상태일 때가 허다했거든요. 10,000원 버스에서 힘들게 서서 가는 형수님을 보고 나서 제가 차를 사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기도 했거든요. 형수님 고생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자차로 직접 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차를 왜 샀냐며 화를 내시니 내 마음도 몰라주는 형님이 밉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 지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언젠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를 구매한 이후로는 통근버스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타지 않았어요. 차 유지비가 많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예 저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출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콧노래 흥얼거리며 차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제 차 앞에다가 그것도 사이드까지 걸어놓고 주차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 유리에 있는 연락처로 차 빼달라 전화를 걸어도 도무지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이 차주가 나타나는 걸 기다렸다가는 회사에 지각을 해버리겠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통근버스로 몸을 돌렸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차 대놓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욕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타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야간 출근 버스는 정말이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험입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얼굴에는 생기도 없어요. 다만 아침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 그나마도 편하게 가려고 사람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해 앉아서는 빈자리에는 괜히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 같은 커다란 가방 하나를 좌석에다 올려두고
나는 혼자서 앉아서 갈 테니 방해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날도 버스 안은 혼자 앉은 사람들로 만원인 상태였는데 버스 뒤쪽쯤에 바퀴가 있는 자리에 마침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혼자 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출발했고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출근자를 태우려고 차가 멈춰서더라고요. 다행히 버스는 이미 좌석은 다 차 있는 상황이었고 다음 정류장 출근자들은 앞에서부터 혼자 앉아서 편하게 가려던 녀석들 옆자리부터 먼저 채워져 나가겠다는 생각에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가방을 창가 쪽 자리에 던져두고 복도 쪽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가 있는 거의 맨 뒷자리까지 와서는 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더군요. 깊은 잠에 들은 척을 하고 요지부동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퀴가 있는 쪽 창가 자리는 그 높이 때문에 오히려 다리가 더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 어깨를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숙이고 있는 고개로 눈을 흘긋떠서 누가 자꾸 내 옆에 앉으려 하는 건가 보니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발등이 새하얀 게 왠지 모르게 얼굴도 이쁠 것 같아서 차라리 땀내나는 남직원들보다 여자가 옆에 가는 게 더 낫겠지라는 생각에 잠에서 급하게 깬 척을 하고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탄 그 여직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수님이었어요.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보니 별로 많은 사람이 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안은 이미 만원인 상태가 되어버렸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빈자리는 제 옆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형수님을 옆에 앉혔습니다. 형수님이라서 불편했을 뿐이지 형수님은 정말 예뻤어요. 남직원들이 재미로 하는 여직원 인기투표에서도 거의 항상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눈이 좀 찢어지고 작은 편인데 그걸 눈화장을 화려하게 해서 커버를 하고 다니고 그 외의 모든 외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몸매가 훌륭하다는 게 주변 남직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야간에 출근하는데도 화려하게 한 화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형님과 사이가 틀어진지라 불편한 게 있을진데도 형수님은 제게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던 게 그 와중에도 제 기분을 맞춘다고 형님 이야기는 한 개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형님하고만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형수님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낼 기회는 없었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통근버스에서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눴는데 말도 잘 통하고 의외로 저랑 코드가 맞는 게 많았습니다. 형님의 여자라는 걸 아예 배제하고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헤어졌는데 무언가 강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통근버스가 뜨기까지 시간이 좀 붕 떠서 회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복도에서 형수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차피 집에 갈 때도 같이 앉아서 갈 것 같아서 형수님한테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버스나 기다리자고 했죠. 형수님도 흔쾌히 알겠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캔커피를 2개 뽑아서 형수님이 기다리는 난간 쪽으로 걸어가는데 형수님이 제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아서 그런가 형수님이 엄청 눈부셔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형수님의 짧은 단발머리와 치마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수님에게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형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앞으로 여자를 만난다면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옥상 너머로 통근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서 형수님한테 버스가 온다고 이만 가자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캔커피를 사주셨으니 자기가 버리겠다고 하면서 제 손에 쥐고 있던 빈 캔을 가져가는데 어쩌다 보니 손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에 진짜 제 몸에 무슨 번개처럼 전율이 오고 곧바로 형수님을 쳐다봤는데 형수님도 제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무언가 갈망하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형수님과 저희 입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정신이 들어서 버스 타러 가야지 하고 어색하게 버스로 뛰어갔습니다. 형수님과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퇴근을 했습니다. 아까의 여운이 남았는지 형수님이 옆에 앉은 제 손을 잡아오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볼까봐 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날로부터 형수님하고는 형님에게 말하지 못할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아침에만 출근하니 야간 출근을 하는 날이면 저는 형님의 집으로 가서 형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3일에 이틀꼴은 항상 형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는 했지만 형수님이 저를 대하는 자세나 저를 위해 해주는 여러 가지들만 봐도 그런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황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이 없는 집에서 혹은 제 차에서 때로는 저희 집도 모자라 회사에서까지
형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바로 데이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마음으로는 저가 하는 일에 일일이 잔소리를 해가며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던 형님의 여자를 제가 뺐었다는 그런 우월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고쳐먹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출근하기 전 아침부터 형수님 집에서 둘이 꽁냥꽁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형님과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형수님 때문에 아주 고생이었죠. 출근할 시간이 다가와서 하던 걸 마무리하고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허리를 삐끗한 건지 몸을 수그릴 때마다 약간씩 통증이 있더라고요. 형수에게 파스 같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 방 서랍에 있을 테니 한번 찾아보라고 말하곤 형수님도 출근 준비를 하러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나 형님 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파스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가 한 장 있더라고요. 보면 안 될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 편지를 안 열어보고 베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편지에는 형님이 저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마 전하지 못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서툰 내용의 편지라 감동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형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출근길에 형수님에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과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요. 이해심 많은 형수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형수님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서도 과연 형님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형수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했다간 제 마음도 마음이 아닐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답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형님에게 형수님과의 관계를 들키진 않았지만 형님과 저희 관계는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말대로 회사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형수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것만 더 심해져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와야만 했죠. 이내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있었지만 형님의 말대로 직장이 없던 몇 달간 유지비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튼 언젠가 형님에게 용기 내서 사과할 날이 온다면 꼭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형수님과 있었던 일 말고 제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서요. 정상적인 커플들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지만 일부 기혼자들은 배우자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누구와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남자에게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상대 여자가 너무 별로만 아니면 쉽게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불륜 상대로 어느 정도 이상의 매력을 갖춘 남자만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매력이라는 건 뭘까요? 상대에게 느끼는 매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끌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강하게 끌리게 되는 걸까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느끼는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함, 둘째는 책임감이랍니다. 강함은 말 그대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말해요. 책임감이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을 책임지고 돌봐줄 남자인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불륜 상대를 구할 때 강함과 책임감 중에서 남편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상하긴 한데 뭔가 남성성이 부족하고 남자로서 끌리지가 않을 경우 불륜 상대로서 남성미 넘치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남편이 능력 있고 돈은 잘 버는데 무뚝뚝하고 무심하다면 자상한 남자를 불륜 상대로 삼으라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자가 불륜의 대상으로 삼는 남자에게는 지금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남자들이 여자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맞는 말이라곤 할 순 없어요. 여자들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사실 현실의 육체적인 강함 등의 원초적인 남성성은 이제 더 이상 여자를 지켜주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속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유전자 속에서는 남자의 원초적인 강함에 끌리는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배우자의 능력과 돈을 보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원초적인 강한 성성을 가진 다른 남자,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불륜은 나의 배우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다만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의 원초적인 매력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중년 유부녀들이 남자를 볼 때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 4가지. 첫 번째, 신체적 매력. 남자의 원초적 강함을 가장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매력입니다. 여자들의 취향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강한 성성을 느끼게 해주는 이 신체 부위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답니다. 한마디로 호불호 거의 없이 대부분이 좋아하는 남자의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죠. 이 신체 부위는 바로 넓은 어깨와 탄탄한 엉덩이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볼륨감 있는 몸매에 끌리는 이유는 성적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남자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가 45도 정도 휘어진 S라인 몸매의 여성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선호합니다. 터키 빌켄드 대학의 루이스 박사 연구에 의하면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째는 예뻐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은 큰 가슴과 얇은 허리, 그리고 커다란 골반을 가진 여자의 몸매를 가장 선호합니다. 바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45도로 굴곡진 허리 엉덩이 라인은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단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보일 정도로 너무 과한 굴곡은 오히려 단점으로 보여 적당한 45도 라인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둘째는 임신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임신했을 때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45도 정도로 흰 척추 모양은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튼튼한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태아의 무게를 받쳐준다고 해요. 이렇게 적당히 흰 척추가 산모나
태아 모두에게 무척이나 위험한 허리 부상을 방지해줘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의식적인 선택이랍니다. 사실 성적 매력을 느끼는 신체 부위는 번식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위죠.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남자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엉덩이에 끌리는 이유, 또한 해당 부위가 발달한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을 발현하는 호르몬의 총칭인 안드로겐, 수용체는 하체보다 상체에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안드로겐, 수용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어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어깨 넓은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어깨가 넓은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남자가 여자의 골반을 보는 것만큼 여자는 남자의 어깨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은 탄탄한 엉덩이를 가진 남자를 볼 때 강한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축 처지고 탄력 없는 남자의 엉덩이는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매력 있는 뒷모습의 핵심은 바로 단단하게 힙업된 엉덩이죠.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의 뒤태 중에 핵심인 엉덩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자들이 남자의 엉덩이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몸매에 관심이 많고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일수록 남자의 엉덩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부터는 젊었을 때 비해 엉덩이 근육도 줄고 중력에 의해 탄력도 없어지고 처진 엉덩이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은 외모는 물론 활력 있는 일상을 위해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근육이니까요. 이처럼 남자의 엉덩이는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니깐 엉덩이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드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감 있는 눈빛과 태도.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의 자신감 있는 눈빛. 눈빛에서 남자의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시선을 자주 돌리거나 흐리멍텅한 눈빛을 보면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남자 정말 소심하구나. 왜 이 남자 인기가 없는지 알겠네.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저 그런 남자구나. 그러면서 이 남자와 거리를 두고 절대 남녀 사이로 엮이지 않으려고 몸을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바라봐야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은 자신감 있는 남자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팔이나 다리를 자연스럽게 쭉 펴고 앉아 있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요. 팔과 다리를 펴므로써 물리적으로 넓은 연간 확보하고 있기만 해도 여유롭고 힘있고 심지어 권력 있는 자의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가슴을 펴고 팔을 풀고 있는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훨씬 능력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상대의 첫인상을 파악할 때 외모나 말투뿐만 아니라 자세도 중요하게 본답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포즈는 활기차 보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성적, 능력이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이처럼 자신감 있는 눈빛과 태도는 남자의 매력을 어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목소리. 여자들이 낮은 중저음의 일명 동물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외모는 너무 괜찮은데 목소리가 너무 얇고 고음. 그러면 남자와 말 한마디 하자마자 여자들은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이 남자 외모는 괜찮은데 목소리는 영 아니네 라면서 그 남자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죠.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 목소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이성을 볼 때 외적 매력도를 가장 중요시하고 여자의 경우 이성을 볼 때 남자의 외모보다는 오히려 목소리와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더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모는 평범해도 목소리가 멋있으면 그 사람의 외모까지 더 잘생겨 보이곤 하거든요. 여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남자 목소리를 흔히들 중저음의 동굴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중저음의 목소리면서 전달력이 좋고 또렷한 목소리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중저음의 목소리는 성대가 붓다는 뜻이고 이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남자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근육도 더 발달하거든요. 전달력이 좋은 또렷한 목소리 또한 그 남자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또한 말의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하세요.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급하고 불안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의 속도가 느리면 여유 있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더들의 화법을 잘 관찰해보면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옷 입는 스타일. 남자는 옷빨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반대로 여자는 옷빨이란 말은요. 아마 남자의 옷빨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흔하게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남자의 옷빨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옷만 다르게 입었다고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한테만요. 남자분들이 옷차림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실학기술대학의 존 마셜 교수는 옷차림에 따라 매력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교수는 먼저 남녀 모델을 한 명씩 섭외 2장의 사진을 촬영했어요. 한 장은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에 야구 모자를 쓴 채로
다른 한 장은 정장 차림에 비싼 손목 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는 224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이성 모델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얼마나 매력적인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여자 모델의 매력 또는 말쑥한 정장이든 후줄구나 유니폼이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여자의 옷차림이 달라져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반면 남자 모델의 경우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인데 매력도에 큰 차이가 생겼거든요. 단정한 전장 차림인 패스트푸드점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다 매력도가 20%나 높아진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마셜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남녀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자에게 남자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은 중요한 매력 포인트예요. 반면 남자에게는 여자의 재정적인 여유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보다 는 여성의 신체적인 요소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차림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나 지위가 달라 보이면 남자의 매력 또는 달라지지만 여자의 매력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남자는 옷빨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네요. 그렇다고 매일 비싼 정장만 입고 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일본도 패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누가 내 옷을 보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만 신경 써 보세요. 옷만 조금만 다르게 입어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아닐까요? 이렇게 쉽게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흔치 않답니다. 지금까지 중년 유부녀들이 남자를 볼 때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년 유부녀들이 남자를 볼 때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 4가지. 첫 번째, 신체적 매력. 두 번째, 자신감 있는 눈빛과 태도. 세 번째, 목소리. 네 번째, 옷 입는 스타일.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물론 대부분의